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방류 후 100년이 지나도 남해 바다에 단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요즘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별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보니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도 원자핵 공학과에서 정확히 뭘 배우는지는 잘 모릅니다. 원자핵 공학과 출신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원자핵 공학과에서 바다의 해류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제가 원자핵 공학과에 대해 모르는 수준보다 원자핵 공학과가 동아시아 해류에 대해 모르는 정도가 훨씬 클 겁니다. 어쨌든 전 기초물리학 전공자니까요. 해류 이야기한 김에 말 안 하고 있던 거 하나 더 말해볼까 합니다. 대체로 과학을 말하면서 후쿠시마 방류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오염수가 태평양 전체에 골고루 잘 섞일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체의 성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지요. 바다에도 비가 쏟아집니다. 담수가 바다 위에 떨어지는 건데요. 그 물들이 바다에 어떻게 섞여들까요? 아마 과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짠물과 섞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짠물에 민물이 섞여들면 많은 경우 민물이 뭉쳐서 민물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석유 시추 과정에서 흔히 확인되는데 바닷물에서도 발생합니다. 쏟아지는 빗물이 덩어리가 되어서 바다 위를 한동안 떠다니는 거지요. 담수 덩어리 현상은 국지적,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만 훨씬 큰 수준에서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미국 앞바다 해저에 대규모 담수층이 존재한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은 바닷속에 방출되는 유체가 모두 바닷물과 골고루 잘 섞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후쿠시마에 방류된다는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폐수가 정말 골고루 잘 섞여서 농도가 극히 낮아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지금 말한 이 현상은 비선형이기 때문입니다. 방류되는 폐수도 유체이니까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따르겠지만 이 방정식의 초기 조건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방정식 자체도 비선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고루 섞일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수학적으로 선형적인 사고입니다. 요컨대 후쿠시마 폐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른다입니다. 설사 해류를 전공한 해양학자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전공자가 이렇게 단언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후쿠시마 폐수 방류의 과학은 우리가 위험성을 예측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과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위험을 가늠할 수 없을 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도 시민언론민들을 내 컬럼에서 이렇게 밝혔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하여 다시 과학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향해 선동이 아닌 과학으로 말하라고 윽박지른다. 보수 언론은 마치 IAEA가 일본의 오염수 정화 과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며 이런 IAEA를 신뢰하지 못하면 무엇을 신뢰하겠냐고 다그친다. 그게 바로 과학적 자세란다. 과연 그러한가? 여당과 일부 언론에게는 이런 IAEA가 오염수 정화를 검증하는 기관으로 둔갑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지난 보고서에서도 IAEA는 일본의 오염수 정화 과정을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 분명하게 정화 과정의 과학성이 입증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신뢰할 만하다는 주관적 표현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일본의 오염수 정화 과정에서 어떤 정화 장비와 계측 장비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다른 실험자도 얼마든지 시료를 채취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과학이다. 그러나 일본이 모든 실험을 독점하면서 접근을 통제하는 이상 과학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염수 정화에 대한 검증은 영원히 재현될 수 없다. 설령 IAEA라도 말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IAEA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더 나아가 신뢰 안 할 거냐고 거꾸로 야당을 윽박지른다. 오염수 처리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돌변하고 말았다. 물론 오염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도 있다. 정작 두려운 것은 믿음을 강요하며 윽박지르는 비과학적 태도다. 과학의 권위가 특정한 세력, 특정한 기관에 의해 독점되면 사이비 과학으로 전락한다. 이제 과학은 권력의 무기로 전락하여 재앙의 가능성을 잉태하게 된다. 이게 바로 과학의 권위를 짓밟는 전체주의 심리학이다. 과학의 권위에 짓눌려 시민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는 과정은 전체주의 작동 방식이다. 과거 나치의 우생학, 볼셰비키의 정신분석학이 바로 사이비 과학이다.
이런 사이비과학은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과학을 소비하게 되면 앞으로 정부는 과학의 권위를 독점하여 시민을 통제하는 데 과학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 파시즘이다. 그들의 과학은 실상 과학이 아니라 주술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선동이고 괴담이라며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 오만한 행태를 보이는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의 집단지성이어야 한다. 굴복하지 않는 비판 정신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집권 여당은 사드에는 국익적 차원이 있다 치더라도 오염수 방류의 국익은 도대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모든 이슈가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대답한 바 국익이 뭔지 말하지 못했지요.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먹고 죽었다는 뉴스는 톱으로 다뤄집니다. 무엇을 먹었는데 집단으로 탈이 났다는 뉴스도 톱으로 뽑힙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뉴스를 보며 한탄을 합니다. 먹을거리 하나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라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식품들은 국가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음식 때문에 죽거나 탈이 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인류가 문명 동물이 된 지는 1만 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수십만 년을 여느 동물과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자연에서 사냥하거나 채집하여 먹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선대의 노하우가 후대에 전승되는 일이 없던 시대에 무엇을 입에 넣는다는 행위는 생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자연에는 인간이 먹으면 죽거나 탈이 나는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문명 이전의 시대에 알지 못하는 무엇을 입에 넣는다는 행위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은 문명 동물이라고 자부하지만 옛날에 그 공포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지는 겨우 10,000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먹어보지 못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으려 하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통기간이 며칠 지났다고 버리고,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가축 전염병이 번졌다 하면 해당 가축의 고기는 안 먹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로 보입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한 먹을거리 이미 확인된 식용벌레를 입에 넣지 못하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은 먹을거리 공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GMO에 대해 인간은 공포를 느낍니다. 자연의 먹을거리가 아닌 인공의 변종 먹을거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노벨상 수상 과학자 128명이 GMO 섭취는 안전하다는 공동 성명을 내었습니다. 그들을 대표한 과학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이 상황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GMO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면 아마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 과학자의 말처럼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의 공동 성명은 GMO에 대한 공포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제거하지 못하는 공포이면 이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포 유발 요소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GMO 섭취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세계 여러 국가들이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를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타납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려 했고, 국민은 공포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안 먹겠다고 시위를 한 것입니다. 광우병은 괴담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포 관리에 실패했고, 그때 국민의 시위 덕분에 현재에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공포를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인데 그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자 할애비가 와서 설명을 해도 방사능 오염수 공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과학적 주장과는 무관하게 한국 수산업에 핵폭탄급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집단의 공포를 관리해야 하는 역할이 정치에 주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공포 관리가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공포 관리와 유사해 보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생명 위협의 공포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를 괴담이라면서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어떨 때에는 윤석열 정부 그 자체가 공포로 느껴집니다. 대체 이 난리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유승민도 이렇게 밝혔지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직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찬성으로 결론을 내리고 타이밍만 재고 있는 듯합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에 다녀온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마나한 중간 설명회 한 번 하더니 시찰단은 행방불명입니다. 5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방한 때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검증을 위해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돌아온 시찰단이 어떤 과학적 검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IAEA가 조만간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99.9%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찰단의 일본 방문 즈음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약 85%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좌파의 선동으로 만들어낸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정당합니다. 걸핏하면 과학을 외치며 방류에 찬성하는 분들도 과학의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2011년 쓰나미로 원자로 내부가 폭발하여 온갖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것입니다. 과학은 인간이 경험한 것들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발전합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만유인력을 발견했고 먼 바다로 항해해도 배가 절벽에 추락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원전의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 문제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 과학자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과학을 모르고 괴담에 휘둘리는 미개한 국민들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의 과학이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까? 경험하고 검증해 본 적이 없으니 추정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과학이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염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일본은 왜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 버리느냐? 6월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지에 장관이 제기했던 질문입니다. 5월 초 홋카이도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독일의 환경장관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가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IAEA 등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다. 현재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입니까? 신의성실이라니 도대체 누구에 대한 신의성실입니까?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방류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조금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소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려면 일본이 다른 처리 방법을 찾도록 우리 정부가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하여 일본을 설득해야 합니다. 일본은 다른 방법들의 고비용 문제 때문에 가장 값싼 해양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함께 그 비용을 분담해서라도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승민의 바른말, 즉 해결 방안은 이재명이지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효했던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일 수 있다. 자,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퉁치는 무능한 정권에게서 국익이고 대안이고가 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의 명구처럼 굴복하지 않는 비판 정신으로 경제왕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